그깟 절뚝이는 우리 집안의 수치다. 당장 그것과 함께 내 집에서 썩 꺼져.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반드시. 30년 전 당신이 그것이라 부르며 내쫓았던 바로 그 수치가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으러 돌아왔습니다. 네가 서준이라고? 갓 태어난 내 아들 서준이가 두 다리에 힘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순간 내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조그마한 몸으로 힘겨워하는 아이를 볼 때마다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다. 하지만 내 고통과 달리 남편과 시어머니는 우리 모자에게 지독히도 냉혹한 시선을 보냈다. 어미몸이 부실하니 거기서 나온 자식놈도 부실한 게 당연하지. 쯧쯧. 어머님, 어찌 그런 심한 말씀을 하십니까? 아이를 저 혼자 가진 것도 아닌데 왜 모든 책임을 저에게 돌리시는 겁니까? 그럼 네 탓이 아니고 누구 탓이란 말이냐? 아무리 귀한 씨앗이라도 밭이 썩어 문드러졌으면 싹이 틀 리가 없는 법이다. 아들의 장애를 빌미로 시어머니와 남편은 우리를 가차없이 내쫓았다. 마치 낡고 해진 물건을 내다 버리듯이. 내가 떠난 자리에는 남편의 내연녀였던 윤세라가 곧바로 들어와 안주인 행세를 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쫓겨난 나는 충남 금산의 친정으로 내려갔다.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작은 한약방해를 도우며 아들 서준이를 보살폈다. 내게 남은 것이라곤 어린 아들 서준이와 그 아이를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한다는 강인한 모성애 뿐이었다. 서준아, 엄마가 너를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이 못난 엄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런 큰 고통을 겪는구나. 하지만 엄마는 우리 서준이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엄마는 네가 네 두 발로 당당히 일어서는 그날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거야. 그러니 우리 아들, 엄마랑 같이 힘내자. 나는 아들 서준이를 걷게 하겠다는 굳은 신념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아들은 다리 근력을 되찾기 위해 뼈를 깎는 듯한 수술과 고통스러운 재활을 끝없이 반복해야 했다. 작은 몸으로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었지만 어린 아들 역시 나를 보며 결코 쓰러지지 않았다. 수많은 좌절의 순간 속에서도 아들은 기어코 두 발로 서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작은 다리에는 여러 개의 수술 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졌다. 아들은 그 흉터를 마치 훈장처럼 자랑스러워했다. 또 한 번의 고통을 이겨냈다는 증표라면서 말이다. 아들의 몸에 7개의 훈장이 새겨진 후 기적처럼 아들은 마침내 두 발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서준이의 그 첫걸음은 내게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더 큰 기쁨과 환희를 안겨주었다. 잦은 수술과 재활 치료로 인해 아들의 인생은 또래 아이들보다 조금 늦게 출발할 수밖에 없었지만 피나는 노력 끝에 명문대 경영학과에 진학했고 투자 분석 및 M&A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유능한 투자 분석 전문가가 된 아들은 나의 유일한 행복이자 가장 큰 자랑이었다. 그렇게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흐른 어느 날이었다. 서준이가 내게 조용히 말했다. 일심방약 본사로 들어선 아들은 망설임 없이 이사회실로 향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내 손을 굳게 잡고 당당하게 걸어갔다. 이사회실 문이 열리자마자 시어머니였던 오정숙 회장이 나를 발견하고는 경멸이 가득 담긴 눈빛을 보냈다. 마치 오물이라도 본 것처럼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졌다. 아니, 내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발을 들여? 너는 이미 이 집안에서 쫓겨난 년이야. 이 회사는 너 같은 천한 것이 함부로 드나들 곳이 아니란 말이다. 당장 꺼져.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지라고. 오정숙 회장의 고함에 옆에 앉아있던 전남편 김태환과 그의 아내 윤세라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낳은 딸 김하윤과 아들 김하준이 일제히 나를 쳐다봤다. 나는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아들이 부들부들 떠는 나를 부축해 의자에 앉혔다. 나가라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이 자리는 주주들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까? 아들의 차분한 목소리가 울렸다. 주주를 위한 자리가 맞긴 한데 넌 누구냐? 대체 누구길래 이사회실에 멋대로 들어와서 저 여자 편을 드는 거야? 제가 누구인지 궁금하십니까? 아들 서준이는 침착하게 이사회실 중앙에 놓인 의장석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의장 자리에 앉았다. 그 모습에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아들은 그들의 혼란스러운 시선을 뒤로하고 준비해온 서류한 뭉치를 꺼내들었다. 그 서류는 거대한 철퇴가 되어 그들의 심장을 내리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 여러분. 그리고 오정숙 회장님, 김태환 대표님.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서준이라고 합니다. 이서준? 전 남편이 경악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아무리 갓난아기 때 내버린 자식이라도 제 아들의 이름은 기억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저 아이가 그때 그 갓난쟁이 서준이라고? 그래, 맞아요. 당신과 어머님께서 그렇게 매정하게 내쫓았던 그 갓난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아니, 그때는 분명 다리를 전혀 쓰지 못했는데 힘들었지만 수술과 재활치료로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미리 포기하고 아이를 버리지만 않았다면, 끝까지 아이와 함께하겠다는 각오만 있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장애였다고요. 서준아, 내 아들아, 어디 아비가 얼굴 좀 보자. 남편이 다가오자 아들은 손을 뻗어 그의 접근을 막았다. 저는 오늘 김태환 대표님의 아들 자격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일신방약의 최대 주주 자격으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최대 주주라고? 네. 저는 오늘부로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회사의 모든 주요 결정은 저의 동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저는 이사회 소집권을 확보했으며 오늘 이사회 역시 제가 직접 소집한 것입니다. 이제 이 일신방약의 새로운 주인은 바로 저 이서준입니다. 그러니 대표님께서는 아들이니 뭐니 하는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지요. 전 남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돌아봤다. 나 역시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내 아들 서준이가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었다니. 나와 아들을 그렇게 무참히 내쫓았던 남편과 시어머니가 주인으로 군림하던 회사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이 상황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가락질을 해댔다. 이서준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절뚝이 병신이었던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게 자라서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된단 말이냐. 이건 분명 무슨 속임수가 있는 게 틀림없어. 시어머니가 내게로 삿대질하며 다가왔다. 야, 이년아. 이게 대체 무슨 개수작이야? 저놈 가짜지? 그래, 저놈이 진짜 서준일 리가 없어. 저놈은 가짜가 분명해. 내년이 저 가짜놈을 아들로 둔갑시켜서 우리한테 돈푼이나 뜯어내려고 여기에 나타난 모양인데 어림도 없지. 저놈은 내 손주가 아니야. 그러니 당장 데리고 꺼져. 오정숙 회장님께 손주라고 인정받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니 진정하고 자리에 앉으시죠. 그리고 제 어머니 문혜원 여사께서는 이 회사의 지분 11%를 보유하고 계신 3대 주주이므로 오늘 이 자리에는 반드시 참석하셔야 할 분입니다. 뭐라고? 전현이 우리 회사 지분 11%를 가지고 있다고? 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제 옆에 배석한 제 담당 변호사에게 자료를 요청하십시오. 지분 보유 현황을 비롯해 제가 김태환 대표와 문혜원 여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맞는지까지 모두 변호사가 증명해 드릴 겁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엄청난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 옆에 앉아있던 윤세라와 그 자식들인 하윤, 하준 남매도 아연실색한 모습이었다. 그들은 아들이 어떻게 이토록 막대한 지분을 확보했는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따져 묻기 시작했다. 서준이는 그 어떤 질문에도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고 냉철하게 대답했다. 오정숙 회장님, 그리고 김태환 대표님, 두 분께서는 저 이서준과 제 어머니 문혜원 여사가 어떻게 이토록 막대한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신 것 같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옆에 계신 김하윤 씨와 김하준 씨에게 물어보시면 바로 나올 텐데요. 안 그렇습니까? 두 분? 남매는 자신들의 이름이 불리자 잔뜩 당황하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하윤이, 하준이? 너희들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게냐? 남매는 두려움에 벌벌 떨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들이 두 사람을 대신해 오정숙 회장에게 대답했다. 김하윤, 김하준 씨 두 분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체, 즉 11%의 지분을 제 어머니 문혜원 여사에게 매도하였습니다. 뭐라고? 하윤아, 하준아, 이게 사실이냐? 남매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와 남편은 불같이 화를 냈다. 너희에게 증여한 그 주식이 어떤 주식인데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함부로 처분했단 말이냐. 그 모든 것이 너희의 미래와 우리 가문을 위한 소중한 자산인데 어떻게 감히 그걸 팔아넘겨. 이 배은망덕한 것들아. 하윤아, 하준아, 너희 정말 이 애비 얼굴에 똥칠을 하는구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했어? 너희가 판 주식이 저 여자한테 넘어갔다니? 너희 대체 저 여자가 누구인 줄 알기나 하는 거야? 두 사람이 워낙 거세게 야단을 치자 첫째 딸 김하윤이 발끈하며 일어섰다. 내가 저 여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집안에서 버림받은 아빠의 전처라는 거 나도 여기 와서 처음 알았다고요. 아빠랑 할머니는 왜 우리 엄마가 두 번째 부인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얘기 안 해줬어요? 미리 얘기를 해줬으면 내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서준? 전 남편이 경악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아무리 갓난아기 때 내버린 자식이라도 제 아들의 이름은 기억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저 아이가 그때 그 갓난쟁이 서준이라고? 그래, 맞아요. 당신과 어머님께서 그렇게 매정하게 내쫓았던 그 갓난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아니, 그때는 분명 다리를 전혀 쓰지 못했는데? 힘들었지만 수술과 재활치료로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미리 포기하고 아이를 버리지만 않았다면, 끝까지 아이와 함께하겠다는 각오만 있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장애였다고요. 서준아, 내 아들아, 어디 아비가 얼굴 좀 보자. 남편이 다가오자 아들은 손을 뻗어 그의 접근을 막았다. 저는 오늘 김태환 대표님의 아들 자격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일신방약의 최대 주주 자격으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최대 주주라고? 네. 저는 오늘부로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회사의 모든 주요 결정은 저의 동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저는 이사회 소집권을 확보했으며 오늘 이사회 역시 제가 직접 소집한 것입니다. 이제 이 일신방약의 새로운 주인은 바로 저 이서준입니다. 그러니 대표님께서는 아들이니 뭐니 하는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지요. 전 남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돌아봤다. 나 역시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내 아들 서준이가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었다니. 나와 아들을 그렇게 무참히 내쫓았던 남편과 시어머니가 주인으로 군림하던 회사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이 상황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가락질을 해댔다. 이서준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절뚝이 병신이었던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게 자라서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된단 말이냐? 이건 분명 무슨 속임수가 있는 게 틀림없어. 시어머니가 내게로 삿대질하며 다가왔다. 야, 이년아? 이게 대체 무슨 개수작이야? 저놈 가짜지? 그래, 저놈이 진짜 서준일 리가 없어. 저놈은 가짜가 분명해. 내년이 저 가짜놈을 아들로 둔갑시켜서 우리한테 돈푼이나 뜯어내려고 여기에 나타난 모양인데. 어림도 없지? 저놈은 내 손주가 아니야. 그러니 당장 데리고 꺼져. 오정숙 회장님께 손주라고 인정받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니 진정하고 자리에 앉으시죠. 그리고 제 어머니, 문혜원 여사께서는 이 회사의 지분 11%를 보유하고 계신 3대 주주이므로 오늘 이 자리에는 반드시 참석하셔야 할 분입니다. 뭐라고? 전현이 우리 회사 지분 11%를 가지고 있다고? 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제 옆에 배석한 제 담당 변호사에게 자료를 요청하십시오. 지분 보유 현황을 비롯해 제가 김태환 대표와 문혜원 여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맞는지까지 모두 변호사가 증명해 드릴 겁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엄청난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 옆에 앉아있던 윤세라와 그 자식들인 하윤, 하준 남매도 아연실색한 모습이었다. 그들은 아들이
어떻게 이토록 막대한 지분을 확보했는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따져 묻기 시작했다. 서준이는 그 어떤 질문에도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고 냉철하게 대답했다. 오정숙 회장님, 그리고 김태환 대표님, 두 분께서는 저 이서준과 제 어머니 문혜원 여사가 어떻게 이토록 막대한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신 것 같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옆에 계신 김하윤 씨와 김하준 씨에게 물어보시면 바로 나올 텐데요. 안 그렇습니까? 두 분? 남매는 자신들의 이름이 불리자 잔뜩 당황하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하윤이, 하준이? 너희들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게냐? 남매는 두려움에 벌벌 떨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들이 두 사람을 대신해 오정숙 회장에게 대답했다. 김하윤, 김하준 씨 두 분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체, 즉 11%의 지분을 제 어머니 문혜원 여사에게 매도하였습니다. 뭐라고? 하윤아, 하준아, 이게 사실이냐? 남매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와 남편은 불같이 화를 냈다. 너희에게 증여한 그 주식이 어떤 주식인데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함부로 처분했단 말이냐? 그 모든 것이 너희의 미래와 우리 가문을 위한 소중한 자산인데 어떻게 감히 그걸 팔아넘겨? 이 배은망덕한 것들아! 하윤아, 하준아, 너희 정말 이 애비 얼굴에 똥칠을 하는구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했어? 너희가 판 주식이 저 여자한테 넘어갔다니. 너희 대체 저 여자가 누구인 줄 알기나 하는 거야? 두 사람이 워낙 거세게 야단을 치자 첫째 딸 김하윤이 발끈하며 일어섰다. 내가 저 여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집안에서 버림받은 아빠의 전처라는 거 나도 여기 와서 처음 알았다고요. 아빠랑 할머니는 왜 우리 엄마가 두 번째 부인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얘기 안 해줬어요? 미리 얘기를 해줬으면 내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큰 소리야? 아빠는 맨날 큰 소리 치면서 왜 나는 좀 내면 안 돼요? 너, 임마! 증여받은 주식이나 팔아치우는 망나니 주제에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야. 증여했으면 이제 내 거잖아요. 그걸 팔아먹든 삶아먹든 아빠가 무슨 상관인데요. 무슨 상관이냐니. 우리 집안이 회사 경영권을 계속 장악하려면 너희가 그 지분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라고. 경영권이고 뭐고 나는 하나도 모르겠고 나는 그냥 돈이 좀 필요해서 급하게 현금을 만들려고 주식을 팔았을 뿐이에요. 이서준 대표라는 사람이 내 배다른 오빠라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요. 나는 저 사람이 그냥 유능한 투자 전문가라고 하니까 그런 줄로만 알았지. 우리 회사 경영권을 노리고 나한테 일부러 접근한 사람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내려거든 저 인간한테 내세요. 저 인간도 아빠 아들이라면서 왜 우리한테만 자꾸 화를 내고 난리예요. 뭐? 난리? 이 기집애가 어디서 애비한테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말을. 남편이 손찌검이라도 할 듯 손을 치켜들자 둘째 아들 하준이 그의 팔을 잡고 막아섰다. 때리지 마세요. 누나 때리지 말라고요. 야, 이거 안 나? 너희 둘, 하윤이, 하준이, 너희가 지금 하는 짓 이거 폐륜이야. 폐륜. 폐륜이 아니라 방어예요. 맨날 소리 지르고 화내시는데 왜 우리가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데요? 아빠, 우리가 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혼나야 해요? 따지려면 저 사람, 이서준 대표한테 따지세요. 저 사람이 우리 주식을 왜 샀는지, 우리한테 어떻게 접근했는지 저 사람한테 물어보란 말이에요. 우리만 이렇게 몰아세우지 말고요. 맞아요, 아빠. 저는 저 사람이 그냥 실력 있는 투자 분석가인 줄 알았어요. 제가 가진 주식 가격에 5%를 더 얹어주고 사겠다길래 당연히 이득이니까 더 높은 가격에 팔았을 뿐이라고요. 너희가 대체 돈이 왜 필요했는데? 또 명품 사려고? 또 외제차 바꾸려고? 하윤아, 하준아, 대체 유흥과 허영에 얼마나 더 돈을 탕진해야 정신을 차릴래? 시어머니 오정숙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말했다. 예, 네가 우리 손주들 주식을 돌려줘야겠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얘네는 아직 어려서 놀고 마시고 쇼핑하는 것밖에 모르는 애들이야. 그런 어린애들을 꼬드겨서 주식을 11%나 빼앗아 갔으니 당연히 그 거래는 무효지. 그녀의 어처구니 없는 말에 내 아들 서준이가 차분하고 단호하게 반박했다. 김하윤 씨만 27세, 김하준 씨만 25세. 두 분은
명백히 성인입니다. 그리고 저와 제 어머니가 제시한 가격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었으며 일반적인 거래가보다 높은 매도자에게 유리한 가격이었습니다. 두 분이 개인적인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저희에게 주식을 매각했다는 사실은 이 거래의 불법성을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거래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증권사 시스템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의심하신다면 언제든지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저와 어머니의 지분 확보 과정에는 그 어떤 불법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분의 자유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매매였을 뿐입니다. 아들의 논리정연한 말에 그들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변명이 궁색해지자 남매는 모든 책임을 제 아빠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이게 다 아빠 때문이야. 아빠가 우리를 이렇게 키웠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완벽함만을 강요하면서 우리를 몰아붙였잖아요. 명문대에 가지 못했다고 실패자, 루저, 쓰레기 취급을 했잖아요. 아빠는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저 자신의 명예를 빛내줄 장식품으로만 생각했잖아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완벽한 자식들을 만들려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우리를 머나먼 미국 땅으로 보내놓고 연락 한번 제대로 안 하고 우리가 거기서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는지 알기나 해요? 밤마다 울면서 아빠한테 전화했는데 아빠는 늘 바쁘다며 끊어버렸잖아요. 아빠는 우리가 정말 힘들 때 단 한 번도 우리 곁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빠 때문에 낮아진 자존감을 채우려고 명품과 쇼핑에 매달렸던 거예요. 아빠가 날 이렇게 만든 거라고요. 맞아. 아빠는 우리가 힘들어할 때마다 넌 왜 그렇게 정신력이 약해 빠졌냐? 쓸모없는 루저는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했어.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세상이 무너지기라도 한 것처럼 혼내고 우리한테는 단 한 번도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적 없으면서 사랑한다는 말조차 인색했으면서 맨날 젊은 여자랑 바람이나 피우고 뭐라고?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아빠는 엄마를 혼자 두고 광고 모델 미팅이다 뭐다 하면서 젊고 예쁜 여자들이랑 골프 치러 다녔잖아요.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남편은 나를 쫓아내고 내연녀를 본처 자리에 앉히고도 또 다른 여자들과 바람을 피운 모양이었다. 아버지의 외도가 자식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는 전혀 모르는 채 말이다. 아빠는 그 여자들은 사랑하면서 왜 아내랑 자식들은 사랑 안 해요? 우리는 아빠한테 뭐예요? 우리는 조금만 실수라도 했다간 아빠랑 할머니한테 버림받을까봐 늘 불안하게 살아왔다고요. 우리가 이 지경이 된 건 다 아빠 때문이라고요. 우리는 희생자예요. 남매의 몸은 성인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상처받아 제멋대로 자란 아이에 불과했다. 아들, 딸의 맹렬한 비난에 전 남편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에게 그런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듯 충격과 분노에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내연녀 윤세라 역시 난감한 표정으로 남편과 아이들을 번갈아 보며 안절부절 못했다. 서준이는 그들의 추악한 싸움을 아무런 감정 없이 지켜보다가 냉정하게 상황을 마무리했다. 김하윤 씨, 김하준 씨, 두 분이 보유한 이 회사 지분은 현재 0%입니다. 보유 지분이 없으시니 이사회실에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습니다. 경비원을 부를까요? 아니면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시겠습니까? 아들의 단호한 말에 남매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치심으로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이사회실 문을 향해 걸어가는 그들의 뒷모습은 너무나 초라했다. 곧이어 내연녀 윤세라가 자식들을 따라 나갔다. 그녀는 원래부터 지분이 단 한 주도 없었다. 시어머니 오정숙 회장이 피가 섞이지 않은 며느리에게는 지분을 줄 수 없다고 고집을 피웠기 때문이었다. 한때 나와 아들을 쫓아내고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을 빼앗았던 그들은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 밖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 내 아들 서준이가 그들에게 선사한 복수는 그들의 탐욕과 나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통렬한 일격이었다. 그들이 나가자 이사회실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오랜 침묵 끝에 오정숙 회장이 입을 열었다. 11%의 지분이 문혜원에게 있다면 이서준, 너는 대체 얼마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냐? 27.4%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27.4%? 27
50% 이상을 가진 사람은 나 외에는 이 집안에 딱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때였다. 아들에게 지분을 매도한 사람이 이사회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회사 창업주의 장녀이자 오정숙 회장의 친언니인 오정희 선생이었다. 그녀는 고, 구, 이경복 창업주께서 설립한 이 회사에 마지막 남은 순수한 지분을 쥐고 있는 인물이었다. 제게 지분을 넘기신 분은 바로 여기 계신 오정희 선생님이십니다. 아들이 없던 창업주께서는 돌아가시면서 두 딸에게 똑같은 지분을 나누어 주셨다. 그러나 경영에 관심이 없던 첫째 딸은 동생에게 지분 일부를 양보하여 동생이 홍삼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어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한식 연구가이자 대학 교수로서의 삶을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래, 그랬었지. 그런데 평생을 경영에 손도 대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던 언니가 갑자기 왜 저놈한테 지분을 넘긴 거야? 너와 태환이한테 실망해서다. 우리한테 실망했다고? 지금까지 그들이 보여준 행보에 오정희 선생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수가, 네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다만 이 정도로 추악할 줄은 몰랐다. 아버지께서 피땀 흘려 세우신 이 회사를 4배를 채우는 데 사용하다니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구나. 언니,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어쨌다고? 언니가 우아하게 음식 연구하고 학생들 가르칠 때 나는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이 회사를 키우려고 노력했어. 내가 평생 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알면서 어떻게 나한테 실망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시끄럽다, 정수가. 네 입에서 그런 망언이 나올 줄은 알았다. 망언이라고? 네가 지난 세월 동안 회사 돈을 빼돌리기 위해 유령 회사를 만들고 그 유령 회사에 있지도 않은 신품종 인삼 연구를 위탁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왔다는 것을 나는 이미 다 파악했다. 네가 그렇게 빼돌린 돈만 500억이 넘는다는 것도, 그리고 그 돈으로 강남에 빌딩을 사서 너의 개인 자산을 불렸다는 것도, 네가 그 돈을 빼돌릴 때, 그 돈으로 배를 불릴 때 과연 아버지의 창업 철학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한 적이 있느냐? 오정희 선생의 냉정한 폭로에 시어머니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졌다. 아들 서준이는 오정희 선생에게 준비해온 자료를 건넸다. 그녀는 그 자료를 받아들고 말을 이어갔다. 아버지는 인삼과 약재를 통해 병든 사람을 구하는데 큰 의미를 두셨다. 생명을 살리는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두셨지. 특히 가난하고 병든 아이들을 위한 보약을 개발하는 것에 평생을 바치셨어. 하지만 정숙이, 너는 그런 아버지의 유지를 계승하기는커녕 소아용 보약은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생산을 중단했지. 어떻게 아버지의 정신이 깃든 이 회사를, 아버지의 가치로 세워진 이 회사를 물려받은 네가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네 배를 불리는 데에만 더 치중할 수 있니? 오정희 선생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노려보았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서준 대표와 그 어머니 말이다. 나는 서준이라는 아이가 태어난 줄도 모르고 있었다. 과거의 정숙이 네가 나한테 와서 뭐라고 했지? 며느리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는 바람에 태환이가 새장가를 가게 되었다고 했잖니? 나는 정말 그런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이서준 대표가 그러더구나. 자신이 다리를 못 쓰는 채로 태어나서 어머니와 함께 버림받았다고. 어머니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수술과 재활을 거쳐 지금처럼 2다리로 걸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러고도 너희가 인간이냐? 말해봐라, 정수가. 너 정말 다리를 못 쓴다는 이유만으로 며느리와 친손자를 내쫓은 게냐? 그런 네가 병든 아이들을 위해 보약을 만드시던 아버지의 뜻을 이어갈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하니? 오정희 선생의 얘기를 듣고서야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에 대한 파렴치한 거짓 소문을 퍼뜨려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니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다. 오정희 선생님, 그리고 주주와 이사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어머니는 그 누구와도 바람을 피우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집을 나간 것은 오정숙 회장과 김태환 대표가 갓 태어난 저를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저를 키우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친정으로 돌아가셨고 오정숙 회장님은 그 자리에 다른 여자를 들였지요. 조금 전까지 이 자리에 있던 남매의 어머니 윤세라 씨 말입니다. 그리고선 제가 태어났다는 사실조차 숨기기 위해 어머니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저는 오정숙 회장과 김태환 대표로부터 버림받은 자식입니다. 정수가,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냐? 아버지의 유지를 더럽히고 핏줄까지 끊어내고 넌 정말 인간 같지도 않구나. 격분한 오정희 선생은 더 이상 시어머니를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싸늘하게 시선을 돌렸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일신방역의 모든 지분을 이서준 대표에게 넘긴 것이다. 뭐라고? 언니. 언니 지분을 모두 저놈한테 팔았다고? 팔지 않았다. 양도했다. 지난 세월 서준 대표와 혜원 씨에게 우리 가족이 행했던 악행을 용서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더한 것도 넘겨줄 수 있다. 그러니 부디 이서준 대표님? 네네, 선생님. 회사를 잘 부탁합니다. 부디 지난 세월의 아픔은 모두 잊고 이 회사를 새롭게 출발시켜 주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지분이 없는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으니 이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오정희 선생은 자신의 모든 지분을 아들 서준이에게 넘겼다. 그녀는 더 이상 어떤 미련도 남기지 않은 채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사회실에 남겨진 전남편과 시어머니는 나와 아들을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복수심에 불타 그들의 눈을 마주 보았지만 아들 서준이의 표정은 여전히 고요했다. 수술과 재활을 반복하며 강한 정신력을 키워온 아이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았다. 서준이는 차분하게 이사회실 중앙에 놓인 의장석에 앉아 회의를 진행했다. 다시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신방약의 새로운 최대주주 이서준입니다. 오늘 이사회는 현 회장 오정숙 여사와 대표이사 김태환 씨의 해임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뭐라고? 해임? 감히 내 놈이나 오정숙 회장을 자르겠다고? 말도 안 돼. 아들은 전남편과 시어머니의 항의에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해임안을 상정한 이유는 오정숙 회장과 김태환 대표, 이 두 분의 경영진으로서의 능력과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논의를 위해 필요한 증거들을 제시하겠습니다. 서준이는 미리 준비해온 자료들을 이사회 멤버들에게 배포했다. 그 자료들 속에는 시어머니와 전남편의 무능, 독선적인 경영 방식, 그리고 불투명한 자금 운용에 대한 증거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아주 오랫동안 치밀하게 모든 것을 준비해 왔던 것이다. 먼저 오정숙 회장님의 경영 독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정숙 회장님께서는 본인의 권한을 남용하여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독단적으로 내렸고 이로 인해 수많은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최상진이라는 외부 인물에게 투자 명목으로 지급된 거액의 자금은 어떠한 정당한 절차나 이사회 승인도 없이 지급되었으며 이 자금은 현재 회수 불가능한 상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배임 행위입니다. 또한 김태환 대표이사의 경영 능력 또한 심각한 수준입니다. 수년간 이어진 영업이익 감소와 신규 사업의 부재는 물론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 부족으로 회사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업주께서 평생의 의미를 두셨던 소화용 보약 생산 중단 결정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이는 우리 회사의 기업 가치와 이미지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혔습니다. 아들 서준이는 준비해온 슬라이드를 넘기며 시어머니 오정숙이 남편 김태환을 시켜 어떻게 회계장부를 조작해왔는지 낱낱이 밝혔다. 그 목소리에는 어떤 사적인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고 오직 냉철한 분석과 날카로운 지적만이 담겨 있었다. 투자 분석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활용한 그의 설명은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만큼 명쾌했다. 이 모든 증거들은 일신방약의 회계장부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정숙 회장의 지시하에 김태환 대표는 유령 회사를 설립하여 연구 개발비를 부풀리고 불필요한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 공금을 빼돌렸습니다. 이들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금산 미래생명 과학연구소를 설립해 가상의 연구를 위탁하고 그 대가로 용역비를 지급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유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 조작 내역은
상세한 분석 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밝혀 여러분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보시고 계신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런 방식으로 오정숙, 김태환 두 사람이 빼돌린 돈은 무려 500억이 넘습니다. 이러한 회계 부정은 단순히 재산상의 손실을 넘어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입니다. 아들의 냉철한 분석과 명백한 증거 제시에 이사회실은 숙연해졌다. 오정숙 회장은 자신의 모든 치부가 드러나자 얼굴이 파랗게 질렸고 김태환 대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 사진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그들의 눈빛은 곧 분노와 배신감으로 번져갔다. 그럼 지금부터 오정숙 회장의 해임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김태환을 제외한 모든 이사회 멤버들이 손을 들어 찬성했다. 그 모습을 본 오정숙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아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다음 한 건으로 넘어갔다. 다음으로 대표이사 김태환 씨의 해임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이번에는 오정숙을 제외한 모든 이사회 멤버들이 손을 들어 찬성했다. 이로써 아들은 자신을 버린 매정한 아버지와 할머니를 완벽하게 잘라내버렸다. 30년 전 갓 태어난 어린아이를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냉정하게 버리고 내연녀를 들였던 그들의 오만하고 당당했던 얼굴이 이제는 공포와 절망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들의 세상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고 내 아들 서준이는 그들의 무너진 왕국 위에 새로운 성을 건설했다. 그들에게 가장 처절하고도 완벽한 복수를 선사했던 것이다. 하지만 복수는 단순히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시작임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 우리는 이사회실에서 나와 곧바로 오정희 선생을 찾아갔다. 그녀는 반갑게 우리를 맞이해 주었다. 선생님, 오늘 회의에서 오정숙 회장과 김태환 대표를 해임한 것은 단순한 사적 복수나 이 회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창업주의 신고 이경복 회장님의 철학을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세우고 싶습니다. 이제 이 회사의 진정한 가치를 되찾고 싶습니다. 오정희 선생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너는 정말이지. 내 아버지 이경복 회장님과 똑 닮았구나. 나는 네가 이런 결정을 내릴 줄 알았다. 네 얼굴에서 아버지에게서 보였던 고결한 의지가 보이는구나. 아버지는 당신의 피와 땀으로 세운 이 회사가 돈 때문에, 욕심 때문에 타락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셨을 게다. 자, 그럼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곳으로 함께 가자. 아버지를 뵙고 우리 서준이가 이 회사를 다시 올바르게 세울 것이라고 인사를 드리자꾸나. 오정희 선생의 인도로 우리는 고즈넉한 선산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일신방약의 창업주 이경복 회장님의 묘소가 있었다. 비석 앞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주변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우리는 묵묵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렸다. 아들 서준이는 비석을 어루만지며 잠시 생각에 잠겼고 오정희 선생은 회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창업주의자 아버지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참으로 특별한 분이셨단다. 회사가 처음 생겼을 땐 일신방약이 아니라 생명원, 성밍웬이라는 이름이었어. 그 이름 그대로 아버지는 인간 생명의 근원을 존중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약재를 추구하셨지. 1950년대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제약 산업 자체가 전무했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전쟁으로 피폐해진 땅에서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단다. 지금은 흔하디 흔한 항생제 같은 약이 얼마나 귀했던 시절이었는지. 사람들은 병마와 싸우다 허망하게 쓰러져 갔어. 그때 아버지는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약재 개발에 당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어. 밤낮으로 연구에 매달리셨고 그렇게 어렵게 개발한 약을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무상으로 나누어 주기도 하셨단다. 돈이 되지 않아도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늘 강조하셨지. 그분이 생각했던 제약회사는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아픔을 치유하는 성스러운 공간이었단다. 그런데 정숙이, 그 욕심 많은 아이는 오로지 돈벌이에만 급급해서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아픈 아이들을 위한 보약 개발을 중단했지. 이 사실을 알면 창업주인 아버지가 하늘에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오정희 선생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아들 서준이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이제 자신이 이 회사를 이끌어야 할 진정한 이유를 깨달은 듯 보였다. 그 모든 복수는 결국 창업주의 숭고한 정신을 되찾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묘소를 떠나 오정희 선생의 주선으로 대학병원 희귀질환 센터장님을 만났다. 이분은 대학병원 희귀질환 센터장이신 최인호 교수님이시다. 환아들의 죽음 속에서 사명감을 느끼고 단 한 명을 위한 치료제 개발에 뛰어든 분이시지. 서준아, 이분을 통해 이 회사와 네가 가야 할 진정한 길을 발견해 보렴. 우리는 센터장님과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었다. 이서준 대표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병원에는 희귀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아들이 많습니다. 귀사의 창업주이신 이경복 선생님께서 추구하셨던 단 한 명의 환자를 위한 맞춤형 치료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누군가에게는 마지막으로 부여잡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동아줄입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는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 어렵고 상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외면받기 일쑤입니다. 일심방약에서 이런 연구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니 정말이지 저희에게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저는 소아신경과를 전공했습니다. 걸음걸이가 이상하거나 걷지 못하는 아기들을 보면서 근육병을 의심해 조직검사를 많이 했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근육병과 유사한 뇌 발달 질환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육에 이상이 없는데도 아이가 걷지 못하면 조직검사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유전자 분석을 시작했고, 그 결과 근육병뿐 아니라 뇌 발달 이상을 비롯한 수많은 유전자 질환들이 그 원인임을 알게 됐습니다. 진단이 되지 않는 근육병, 그리고 진단을 알 수 없는 수많은 발달장애 환자 사례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미진단 희귀질환 연구로 이어졌습니다. 희귀질환 연구를 하다 보니 당연히 맞춤형 치료제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고요. 센터장님이 걷지 못하는 아기 이야기를 할 때 아들과 내 마음에 큰 울림이 생겨났다.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고통과 좌절의 나날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내 아들 서준이는 수술과 재활을 거쳐 2다리로 걸을 수 있게 됐지만 그것으로도 걸을 수 없는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이 못내 가슴 아팠다. 센터장님, 저희 회사는 이제 단순히 돈벌이에만 급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회사에 깃든 창업주의 정신을 이어받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한 치료제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제가 비록 그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치료를 해줄 수는 없지만 이 회사를 통해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모든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아들 서준이의 눈빛은 강렬했다. 그의 말 속에는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아이들을 위한 깊은 연민과 굳은 사명감이 담겨 있었다. 희귀 질환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뿌려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내 아들 서준이가 자신의 상처를 넘어 세상을 위한 위대한 일을 시작하려 하는 모습을 보며 벅찬 감동을 느꼈다. 최고의 복수는 상대방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새로운 희망과 가치를 창조해내는 것이었다. 일심방약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아들은 창업주 이경복 회장님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에 전념하며 회사의 가치를 재정립해 나갔다. 그가 진정한 가문의 계승자라는 사실은 이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서준이에게는 아직 이루고 싶은 또 다른 꿈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전문 재활시설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이사회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 소아 전문 재활시설 건립을 추진했다. 그리고 그 시설의 경영을 망설임 없이 내게 맡겼다. 어머니, 제가 만들고 싶은 것은 단순한 재활시설이 아닙니다. 저처럼 아프다는 이유로,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가족에게마저 버림받은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시설의 경영은 어머니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걷게 만들기 위해 수없이 많은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세상에서 가장 강한 모성을 지닌 분이자 그 누구보다 재활의 중요성을 잘 아는 보호자이시잖아요. 그 모든 경험이 이곳에서 빛을 발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부디 경영을 맡아주세요, 어머니. 이제 저와 함께 더 많은 아이들에게 기적을 선물해 주세요. 나는 벅차오르는 감동으로 아들의 손을 잡았다. 내 지난 삶을 아들이 이렇게까지 존경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 아들의 존경과 인정만으로도 과거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서준아, 엄마가 네 엄마라는 것이 이렇게나 자랑스럽고 감격스러울 줄은 미처 몰랐구나. 엄마가 너를 걷게 만들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던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뻤는데 네가 엄마를 이렇게까지 높이 평가해주니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이야. 우리 서준이가 겪었던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나니까. 어린 내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아는 엄마니까. 내 아들이 만들어준 이 귀한 기회를 놓칠 수는 없지. 그래, 엄마가 이 시설을 찾는 모든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 최선을 다할게. 우리가 극복해왔던 아픔과 고통, 절망의 시간들이 다른 아이들에게 행복의 씨앗을 선물할 수 있다니 정말 기쁘구나. 아들이 건넨 기회는 나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선물했다. 나는 식물학 전공 지식과 아들을 걷게 만들기 위해 수많은 절망을 이겨내며 처절하게 노력했던 엄마로서의 과거 경험을 모두 쏟아부어 시설 경영에 매진했다. 아이들의 재활은 소아의학 전문가들에게 맡겼고 심리 상담가들을 초빙해 보호자들이 별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활은 아이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보호자의 지지가 없으면 끈기 있게 버텨낼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보호자들이 포기하면 자연스레 아이들도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결국 아이의 삶 자체를 좌절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나는 보호자들이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힘을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보호자들 앞에서 강연을 할 때면 항상 내 아들 서준이의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저의 아들 서준이는 갓난아기 때부터 다리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포기하라고 했고 주변 사람들은 장애를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아이의 다리를 주무르고 반복되는 수술과 셀 수 없는 재활 치료를 받으며 함께 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좌절과 절망의 순간을 마주했지만 저는 아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의 몸은 비록 작았지만 그 누구보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아들은 이곳의 모든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아들은 저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부디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기적을 만드는 존재입니다. 여기 계신 보호자들께서 아이의 손을 놓지 않는다면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내 강연은 보호자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들은 내가 아들을 건강하고 훌륭하게 키워낸 데에 존경을 표했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들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강연이 끝나면 수많은 보호자들이 다가와 눈물 어린 감사를 전했다. 내 지난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사실, 내 과거의 아픔이 이제는 누군가를 살리는 힘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나는 이 모든 인생을 함께해준 아들에게 너무나 감사했다. 서준아, 엄마는 정말이지 요즘 너무나 행복하단다. 내가 겪었던 그 모든 고통과 눈물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내 삶이 헛되지 않았구나. 잘못 살지는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서준아, 내 아들, 너는 정말 엄마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어머니께서 행복해 하시니 저도 행복합니다. 사실 처음 회사를 인수할 때만 해도 단순히 복수만을 생각했었습니다.
최대 주주가 돼서 어머니와 저를 쫓아낸 인간들을 제 손으로 이 회사에서 쫓아내고 싶었어요. 그저 통쾌한 사이다 복수만을 생각한 거죠. 그런데 기존 경영진의 비리를 파헤치다가 이 회사에 대해 조금씩 알아갈수록 창업주의 철학에 매료가 되더라고요. 창업주이신 이경복 회장님은 저처럼 난치병을 안고 태어난 아이들을 위한 약을 개발하는 데 평생을 바치셨는데 정작 그분의 딸과 외손자는 자신의 후손이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매정하게 거리로 내쫓았다니 너무나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수의 방향을 바꾸게 된 겁니다. 단순히 오정숙과 김태환을 회사에서 내쫓는 게 목적이 아닌 창업주의 가치를 되살리는 것, 그리고 어머니께서 잃어버렸던 행복과 존엄을 되찾아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신 우리 어머니에게 그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문혜원이라는 이름 석자가 당당히 빛나는 삶을 선물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아들과 함께 잃어버렸던 행복과 존엄을 되찾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오정숙과 김태환은 자신들의 추악한 행위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고 세상의 냉정한 외면 속에서 비참한 여생을 보냈지만 나와 내 아들 서준이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그 어떤 부와 명예로도 살 수 없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일구어냈다. 이제 나는 깨달았다. 가장 처절한 복수는 상대방을 파멸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파멸의 잔해 위에서 나의 삶을 더욱 찬란하게 꽃피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제 길고 아픈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30년이란 세월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미움과 파괴가 아닌 희망과 창조에 있다는 것을요. 과거의 상처가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되고 내일의 희망을 만드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혹시 지금 어딘가에서 저처럼 깊은 절망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소중하며 언젠가는 반드시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제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따뜻한 응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감동적인 사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모든 분들의 삶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